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또 내 가족이 최우선시 되는 법이라고 한다지만 이런 일을 제가 겪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의 입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했던 것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니까 멘탈이라는 게 아주 털털 털리더라고요. 가족이라 생각해서 그동안 덮어두었던 허물을 제 손으로 전부 까발리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방 출신이라고 하면 서울 사람들 중엔 어딘가 모르게 그걸 낮게 보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세상 참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살던 시절엔 그게 꽤나 뚜렷했지요.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됐을 때였어요.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그리고 전혀 다른 말투, 모든 게 어색하고 두려웠죠. 처음 전학을 간 날 반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더니 신기하다는 듯 묻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진짜 경상도에서 왔어? 한번 말해봐. 안녕하세요, 그 사투리로. 왜 말을 안 해? 그쪽은 책 읽을 때도 억양 다르다며. 나 사투리 배우고 싶은데. 그때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나를 알아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거리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주목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저는 원래부터 소극적인 편이었고 낯가림도 심했어요. 시골에서 평생 살다가 갑자기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던져졌으니 세상 모든 게 낯설었죠. 하루하루가 버거웠어요. 친했던 친구들은 경북에 남겨둔 채 혼자 떨어져 살고 있으니 외로움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지나가며 제 사투리 쓴다며 놀리듯 웃을 때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끝이 떨릴 정도로 서러웠어요. 정말 동물원에 갇힌 동물처럼 구경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집에만 가면 징징거렸어요. 도대체 왜 서울로 이사를 온 거예요? 친구도 하나 없고 다들 나만 쳐다보는 게 너무 싫다고요. 거기에 겨운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서울에서 공부를 잘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걸 모르냐? 그래, 네 아빠도 큰 마음 먹고 정리하고 온 거야. 내가 더 넓은 세상에서 배워야지. 우리가 이 나이에 서울까지 올라온 게 누구 때문인데? 그건 부모님이 결정한 거잖아요. 저는 원하지도 않았다고요. 왜 저한테 다 떠넘겨요? 아버지는 한숨 푹 쉬시며 됐다고만 하셨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동안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저는 방에 틀어박혀서 이어폰을 꽂고 공부만 했어요. 억울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라지만 정작 저는 그 선택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서울에 오면 더 잘할 줄 알았던 공부도 생각처럼 되질 않았어요. 경북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이었죠.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저를 공부 잘하는 애로 봤어요. 그런데 서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이들은 다들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문제집도 제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너 이건 모르지? 이거 학원에서 풀었는데. 그 말에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이를 꽉 물었어요. 그래, 공부로 보여주자. 그럼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하겠지.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밤마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필기를 하고 새벽까지 문제를 풀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경북에선 늘 상위권이었는데 서울에서는 중위권을 간신히 지켜내는 게 전부였어요. 성적표를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 난 그냥 시골에서나 조금 똑똑했던 거야. 서울에선 그냥 평범한 애일 뿐이구나 싶어서 제 얼굴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저 그런 성적표를 본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실망스러운 눈빛이 분명 느껴졌어요. 그 눈빛이 너무 아파서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무시받던 그 사투리도 내 고향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겠다고 다짐한 게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외로움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엔 정말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이렇게라도 버텨냈다는 게 지금의 저로선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이게 뭐냐? 네가 경북에 있을 땐 전교 5등이었는데 서울 오니까 겨우 이거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래도 저는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무거워졌어요. 아버지는 경북 시절엔 나름 어깨에 힘 좀 주고 사셨던 분이었어요. 논밭이 몇 마직이 있어서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었죠. 새참 시간마다 막걸리 한 사발 기울이며 동네 어르신들과 마실 다니는 게 낙이었고 일 마치면 담배 한 대 피워물며 농담을 던지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서울로 올라온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농기계 대신 쇳덩이 기계 앞에서 땀을 흘리셔야 했고 비닐장갑 낀 손은 늘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죠. 아버지는 시골에서 일할 땐 하루가 고단해도 표정이 밝았는데 서울에선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몸이 고된 만큼 마음도 마모되어 가는 게 보였어요. 엄마는 또 어땠겠어요. 경북에서는 매일 아침이면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 앉아 김치 담그고 된장찌개 끓이면서 수다를 떨던 분이었죠. 그런데 서울에선 그럴 친구 하나 없었어요. 엄마의 억센 사투리는 서울 사람들에게 낯설고 거칠게 들렸어요. 어머, 그쪽 말투는 왜 그렇게 세요? 누가 보면 싸우자는 건 줄 알겠네. 아이고, 싸우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투리 억양이 좀 심해서 그래요. 엄마는 억울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동네 마트 가서도 계산대 직원이 눈을 피하고 아파트 이웃들도 인사 한번 받아주지 않았죠. 엄마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으니 그렇게 집안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표정이 없어졌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괜히 짜증을 내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잦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솔직히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어른들의 결정이 너무 미웠어요. 맹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말, 그 하나에 꽂혀서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인물이 된다며 무작정 서울행을 감행한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결국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 꼴이잖아요. 서울에 와서 이룬 게 뭐가 있었냐고요. 성적은 더 떨어졌고 친구도 없고 친척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어요. 명절이 되면 겨우 차를 몰고 몇 시간 걸려 경북집으로 내려가던 길, 창밖으로 스치는 들판을 보며 괜히 눈물이 났어요. 시골에선 친척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서울 사람 다 됐네 하며 웃어주셨지만 그 말 속에는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예전엔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겼죠. 서울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상하게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골에선 서울 사람이 되었고 서울에선 여전히 시골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엄마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각자 다른 이유로 고립되어 갔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서울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차가웠던 도시였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절의 고된 서울살이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버틴 시간만큼 제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죠.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 시절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맹자인지 공자인지 누군가의 어머니가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인물이 된다고 했다던 그 말처럼요. 처음 전학을 왔을 때 아이들의 텃세는 상상 이상으로 심했던 것이 어쩌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장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었고 쉬는 시간엔 책상 위에 고개를 파묻었어요. 대신 매일 밤 뉴스를 보면서 서울 사람들의 말투를 따라했어요. 뉴스에 나온 앵커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지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 억양을 고쳐나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안녕하세요를 10번씩 연습하던 날도 있었죠. 지금은요. 누가 들어도 제 말에서 사투리를 찾지 못해요. 제가 경북에서도 산골짜기 시골 마을 출신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서울 토박이라고 착각할 정도예요.
그만큼 저는 촌티라는 걸 벗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노력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공부만큼은 놓치지 말자. 그게 나를 증명하는 길이야. 그런 생각으로 교과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죠. 하지만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받은 성적표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반에서 딱 중간. 경북에서 늘 상위권이던 내가 서울에선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공장에서 죽어라 일하는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일터에서 묻어온 기름 냄새가 싫었고 엄마가 매일 한숨을 내쉬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하시는 것도 듣기 싫었어요. 그 한숨들이 저를 더 다그쳤거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이기적으로 아버지를 졸랐죠. 아빠, 저 학원 다니면 성적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학원비가 얼마나 하는데? 아휴, 아니다. 다녀라.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서울까지 짐 싸들고 왔는데 당연히 빚을 내서라도 보내줘야지. 그렇게 시작된 학원 생활은 힘들었지만 제겐 탈출구였어요. 밤 11시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고 엄마는 불 꺼진 거실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죠. 잔업 때문에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려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결국 서울에서도 괜찮다는 소리를 듣는 대학에 입학했지요. 합격자 발표 날 컴퓨터 화면에 제 이름이 떴을 때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내로라 하는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됐으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곧장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는 취업난이라고들 했지만 나름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죠.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남들은 취업난에 시달려서 어디도 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저는 새로 산 옷을 싹 입고는 출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그 기분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회사 생활이란 게 정말 피가 마르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은 늘 제 몫이었고 윗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서로 헐뜯고 밟는 분위기 속에서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제 사수는 특히 악명이 높았어요. 말로는 요즘 애들 잘 가르쳐야지 하면서 뒤로는 제 보고서를 슬쩍 자기 이름으로 올리고 팀장에게는 제가 게으르다고 헛소문을 냈죠. 이간질과 정치질이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신입사원이라고 해도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고서에 자기 이름만 딱 넣을 수가 있어? 제가 만든 보고서니까 당연히 제 이름으로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가 있으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게 무슨 회계나 감사 보고서도 아니고 제출용이잖아. 실수할 게 뭐가 있어. 눈치 없이. 내 이름을 빼면 어떡해? 신입한테 일 밀어둔 사수 같잖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서 할게요. 이래서 신입은 골치 아프다니까. 사회생활을 안 해본 티를 내요. 명문대를 나오면 뭐해.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기본이. 그렇게 억눌리며 버티다 보니 몸이 먼저 무너졌어요. 고작 27살이었는데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고 한때 깨끗하던 피부는 온통 트러블로 뒤덮였어요. 야근, 회식, 눈치 싸움의 연속. 퇴근 후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저게 정말 내가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때는 나름 근육도 있고 건강히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무게는 43kg까지 빠졌어요. 키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그건 말 그대로 뼈만 남은 상태였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늘 한숨을 쉬셨어요.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것처럼 회사에서 점심 안 먹니? 먹지. 왜 안 먹어? 회사 생활 중에 제일 기쁜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괜찮아요. 요즘 다 바빠서 살이 좀 빠졌나 봐.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면역력도 바닥이 나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회사에 가기 싫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느 날은 회의실에서 멍하니 상사의 말을 듣다가 이렇게 살다간 진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퇴근 후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 회사 그만두자고요. 결심을 세우고 엄마에게 그 말을 꺼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표정을 지으셨죠. 뭐라고? 너 제정신이니? 그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고? 엄마, 나 진짜 버티기 힘들어. 이러다 진짜 병나요. 세상에 힘든 일이 어디 하나 없냐? 다 그렇게 살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 생활을 왜 너는 못하겠다고 유난을 떨고 그래? 엄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다 그렇게 사는 게 싫었어요. 결국 저는 도망치듯 회사를 나왔어요. 퇴사서를 제출하던 날 손이 떨렸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이제야 숨 좀 쉬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막막했지요. 남들이 부러워하던 자리였는데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 같았다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죠. 평생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전문직을 가지자고요. 그때 제가 선택한 건 회계사 시험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며 말렸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말이 오기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머리도 나쁘지 않았고 숫자에는 유독 강했거든요. 이과 출신답게 계산하는 건 제 특기였죠. 그렇게 시작된 공부는 정말 지옥 그 자체였어요. 하루 14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 허리는 늘 쑤셨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어요. 밤새 문제를 풀다가 눈이 시려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어요. 이게 맞는 걸까? 그냥 다시 직장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후회도 수없이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인생이 늘 도망과 후회의 반복이었으니까 이번만큼은 끝까지 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던 날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서 제 이름을 봤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의 이막이 펼쳐지길 바랐습니다. 그 이후 다시 취직을 했어요. 이번에는 회계사로 당당하게 말이죠. 이 일은 정말 저에게 딱 맞았어요. 정확한 숫자, 명확한 근거, 감정 대신 논리로 승부하는 세계는 이전처럼 눈치 볼 필요도 정치 싸움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게 안정된 삶을 찾아가던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자주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냥 일 때문에 자주 보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게 되었죠. 그리고 35살, 저는 마침내 결혼을 했어요. 거래처 사장이라고 하니까 다들 나이 많은 사람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남편은 저보다 겨우 2살 위였어요. 그때 그는 새로 시작한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늘 피곤한 얼굴로 서류 더미를 끌어안고 다녔어요. 요즘 잠을 잘 자냐고 물어보아도 남편은 늘 피곤한 얼굴로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너무 많다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사업 초반엔 정말 힘들어 했어요. 거래처 결제는 밀리고 세금 정산은 꼬이고 자금은 줄줄 새나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회계회장부 괜찮으면 내가 좀 볼까? 정리나 자금 흐름만이라도 파악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 바빠 보여서 내가 부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아는 사무소라도 소개시켜달라고 하려고 했었거든. 도와줄 수 있어? 내 남편이 힘들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숫자가 내 전공인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그때부터였어요. 퇴근 후엔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고 새어나가는 비용들을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이거는 필요 없는 지출이네. 여긴 단가를 조정해야겠다 하면서 남편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었죠. 제가 표를 만들어 정리해서 건네주면 남편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남편의 사업은 초대박이 날 만한 아이템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위험한 모험을 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묵묵히 남들처럼 벌고 남들처럼 쓰는 안정적인 모델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저는 극단적으로 흔들리는 삶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시골에서 서울로 실패와 부담의 연속 속에서 살아왔기에
이 사람과라면 적어도 내일이 두렵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제가 버는 돈이 더 많았지만 손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는 돈보다 마음을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가족을 잘 챙겼어요.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부모님께도 정성이 대단했지만 연애 시절부터 제 부모님 생신 때마다 직접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어요. 부모님 생신이던 명절이던 빈손으로 오는 건 아니라면서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건지. 그런 세심함이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 저는 좀 무뚝뚝한 딸이었거든요. 서울에 올라와서 부모님 얼굴에 주름이 하나둘 늘어갈 때마다 애써 무심한 척 했죠. 저는 부모님께 그동안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굳이 제가 나서서 뭘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남편을 보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애교가 철철 넘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도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부려본 적 없는 애교를 부리는데 이래서 사랑받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주변에서도 저에게 애교 많은 남편 얻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복받았다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저는 남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회계사로서 가진 지식을 최대한 쏟아부었죠. 거래처 관리, 세금 신고, 급여 대장 작성까지 전부 처리를 도와주면 남편은 늘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로서 또 동업자처럼 함께 움직였어요. 하루가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안정된 삶이었죠. 저녁이면 둘이 맥주 한 캔 나누며 오늘도 수고했다고 서로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그런 평온한 일상이 오래가길 바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됐죠. 남편의 직원 명단에 시부모님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시부모님을 직원으로 두고선 월급을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물어봤죠. 아니, 직원 월급 명단 보다가 본 건데 시부모님이 계시더라? 아, 우리 부모님이 일을 좀 도와주셔. 내가 손이 딸려서 부탁을 드렸거든. 또 그냥 공짜로 일만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출근도 하시는 거야? 그렇지. 왜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직원인데. 아니, 그런 건 아니지. 나는 그냥 당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뭔가 싶어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무래도 가까이에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 일을 도와주면 편하긴 할 테니까요. 그러던 중 저희도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가면서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이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의사의 추천에 따라 의학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도 어느새 아이를 간절히 바라게 됐던 것 같아요.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뱃속에 쌍둥이가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쌍둥이 임신은 쉽지 않았죠. 기침만 해도 갈비뼈가 울릴 정도라 빨리 출산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출산 후 현실은 달랐어요. 임신했을 때가 낫더라고요. 아이 둘을 동시에 돌본다는 건 상상 이상이었죠. 젖병 2개를 번갈아 잡고 한 명 재우면 한 명이 깨고 하루 종일 울음소리에 시달리다 보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육아휴직을 냈지만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엄마가 도와주시러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푹 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힘들었죠. 예, 네 얼굴이 반쪽이 다 됐다. 아휴, 어쩜 나도 아들을 둘이나 낳아서 일이 정신이 없어. 엄마, 나 진짜 못하겠어. 애 둘이 한꺼번에 우니까 미치겠어. 다 지나가. 나도 그랬어.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이더라. 하지만 엄마도 결국 본인 일로 내려가야 했고 그 빈자리는 시어머니가 메워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이상한 분이었어요. 저한테 쓴소리를 하는 법은 거의 없었지만 그렇다고 다정하거나 따뜻한 분도 아니었지요. 곁을 주지 않는 사람, 딱 그 표현이 맞을 거예요. 항상 우리 아들 피곤할 텐데 우리 아들 밥은 먹었나
하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우리 아들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저 아들의 아내일 뿐 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시어머니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굳이 악감정을 가질 이유도 싸울 이유도 없었죠. 적어도 잔소리나 불평을 늘어놓는 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적당히 예의를 지키며 지냈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은근히 서운해하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가끔 먼저 전화도 좀 하고 밥도 사드리고 그래.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애 키우랴 회사 일하랴 바빠 죽겠는데. 그거 다 핑계야. 시간이야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지. 남편의 그런 핀잔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저는 남편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아침에 도시락 싸고 아이들 분유 챙기고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고 하루가 전쟁이었죠. 퇴근은 늘 늦었고 말일이면 야근은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사업한다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여유가 있기도 했죠. 그런 남편이 저에게 양가 부모님께 살갑게 굴어라, 전화 좀 자주 하고 챙겨라 하고 말을 하는 게 잔인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육아는 손톱만큼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남편은 늘 우리 엄마가 얼마나 당신 도와주는 줄 알아? 하며 은근히 고마움을 강요했지요.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일그러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시부모님의 도움이라는 말이 곧 제 인생의 균열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아무래도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육아 스트레스까지 겹치다 보니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쌍둥이의 기저귀를 갈고 출근길엔 회의 자료를 붙잡고 머릿속으로 숫자를 정리했죠. 회사에서는 보고서에 쫓기고 집에 돌아오면 젖병과 기저귀, 울음소리에 쫓기고 숨을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그런 제 고단함을 잘 모르는 눈치였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 애 키우는 게 힘들지 뭐. 그 한마디가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게다가 남편의 사업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남자라고 믿었는데 그 안정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사라져버렸죠. 거래처가 하나둘 줄고 매출은 반토막이 나더니 결국 몇 달은 제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체면 때문인지 그 현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그 와중에도 쑥쑥 자랐어요. 하루가 다르게 걷기 시작하더니 눈 돌리면 냉장고 문을 열고 서랍을 엎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죠. TV도 2번이나 바꿨어요. 쌍둥이라 한 번씩 깨먹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새 TV를 들였다고 하니까 시댁에서 그걸 또 흘려들었는지 은근히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아유, 요즘은 며느리 덕 좀 보겠다. 새 TV까지 바꿨다며? 우리는 아직 옛날 거 쓰는데 화면이 시커멓게 나오더라니까. 그래? 하긴 우리 집 TV 좀 오래된 거 아닌가? 엄마 집 TV도 바꿔줘? 큰 돈도 아닌데 뭘.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작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10년 넘은 낡은 TV를 쓰고 계신데 시댁에서 한마디 했다 해서 덜컥 바꿔드리자는 말이 나오는 게요. 그럴수록 남편에게 짜증이 늘어갔어요.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시댁으로. 그리고 시부모님이 받는 직원 월급으로 계속 흘러들어가는 게 보이니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의 회사가 기울어지는데 그 안에서 시부모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아직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타가는 건지 말입니다. 그래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얘야, 이번에 용돈은 조금 더 줄 수 있겠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말이다. 용돈이요?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아닐 텐데요. 이번 달은 저희도 좀 빠듯해서요. 너는 어쩜 한 번을 시원하게 주겠다고 말을 안 하니? 남들 다 부러워하는 회계사 며느리가 있는데 우리는 대접 한 번을 제대로 못 받네. 요즘은 다 며느리가 부모 챙기는 세상인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핀잔 섞인 말에 저도 기분이 상해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오히려 남편 놈이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서 냉큼 용돈 드리겠다고 말을 해야지 짠순이처럼 굴었다고요. 효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건데 왜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챙기냐고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왜 안 챙기냐고 물어봤죠. 연애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챙기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부턴 연락도 뚝 끊어버린 남편 놈에게 저도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랑 그거는 다른 거랍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부모님은 언제나 시부모님만을 뜻한다는 것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 불공평한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어요. 남편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고 그와 동시에 제 마음속엔 냉기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과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명절에도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전화가 와도 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딱 그 정도만 했어요. 남편은 점점 불만이 쌓였죠. 하지만 저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자신감도 있었던 게 남편의 사업은 이미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한때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던 사업이었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잖아요. 새로운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고 시장이 재편되면서 남편의 회사는 점점 설 자리를 잃었어요. 처음엔 저도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남편은 자꾸 일을 크게 벌리려고 했어요. 뭔가를 해보겠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인력을 늘리고 또 대출을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매번 손해였죠. 계산이 안 맞는 일을 무작정 밀어붙이니 당연히 될 리가 없었어요. 남편이 벌이는 사업은 적자투성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때문에 이혼이라는 단어는 차마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쌍둥이는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세상에 순수하고 여린 그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헤어졌다는 말로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꾹 참고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근무 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벨소리가 몇 번이나 울렸는데도 받지 않았어요. 일이 너무 몰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결국 짜증이 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요? 일 중이잖아요. 안 받으면 바쁘구나 해야지. 네 아버지가 큰일이 났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네 아버지가 자사고를 냈어. 그 비싼 외제차 있잖아. 억대짜리라는데 그걸 부딪혔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차를 왜 운전했어요? 아빠 차도 없잖아. 네 아빠가 경비라고 있잖니. 아파트 주민이 갑질을 했대. 대신 차 좀 주차해달라 해서 움직였다가 그만. 그 사람 차가 억대 외제차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시면서 본인 차도 없었고 보험은커녕 제대로 된 보호장치도 없었죠. 결국 그 수리비 전부를 떠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아버지가 그 사람 찾아가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대. 근데 그놈이 아버지한테 주먹질을 했어. 코뼈가 내려앉고 갈비뼈에도 금이 갔대. 근데 그 인간은 오히려 내용 증명까지 보냈어. 당장 수리비 내놓으라고 말이야.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몰상식한 짓이야. 경찰에 신고는 했어? 병원은? 지금 병원 도착했어. 경찰에 신고는 못했고 해고될까봐 겁나서 말이야. 그 일까지 끊어지면 뭐 먹고 살겠니?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수술비가 없어서 말이야. 얘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니? 수술비라도 먼저 내야 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월급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 제 통장 잔고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돈은 필요하고 통장은 텅 비었고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여보, 지금 급한 일이 좀 생겼어. 아버지한테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계신데 수술비가 급하대. 나한테 200만 원만 융통해줘. 내일 날 박는 대로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 계속 갚아줄게. 뭐? 200만 원?
아니 나한테 당장 200만 원이 어딨어. 장인어른은 어쩌다가 그런 사고가 난 건데. 주민이 갑질을 했대. 주먹질까지 하고 말이야. 당신은 사업하는 사람이 200만 원도 없으면 어떡해? 나도 지금 빚만 잔뜩 쌓이고 있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 돈 있었으면 직원들한테 월급부터 줬지. 나도 힘들다고 알아서 해. 그러더니만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힘이 풀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멍해지더라고요. 엄마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엉엉 우는 소리를 들으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저는 회사에 말을 하고 반차를 낸 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버지부터 찾았어요. 응급실 침대 위에서 산소줄을 낀 아버지는 한쪽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아버지를 부르며 겨우 목에 잠긴 목소리를 냈는데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서류 몇 장을 내밀었죠.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셔야 해요. 수술비는 지금 바로 결제하셔야 하고요. 저는 카드로 결제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된다는 말에 급히 지갑을 열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제 신용카드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지갑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어제 장보고 가방에 넣어뒀나 싶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는데? 내가 어디다 뒀지? 은행은 이미 문을 닫았고 병원비는 당장 내야 했어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제가 내일 아침 은행 문 열자마자 바로 입금을 하겠다고요. 오늘만 부탁을 드리겠다고 간절하게 말을 했더니만 제 눈을 본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원무과에 말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서명은 남겨달라고 하면서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겨우 아버지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서 남편에게 온 연락이 있나 살펴봤는데 이 인간 저에게 문자 한 통도 없더라고요. 아주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에 휘말려서 수술까지 해야 한다는데 빈말이라도 괜찮냐고 병원은 어디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쌍둥이 아들들 데리고 어디 한번 하루 종일 잘 버텨보라는 심산으로 휴대폰도 꺼버렸습니다. 병원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으니 저를 찾아올 수도 없었죠. 엄마한테도 자세하게 말은 안 했지만 사위에게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날만큼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달려갔어요. 은행 창구 직원에게 적금을 해약하겠다고 말을 하고 돈을 주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통장은 제가 남편 몰래 따로 들고 있었던 적금이었는데 이런 일을 대비했던 것이었죠. 큰 돈이긴 했지만 아버지 병원비랑 그 억대 외제차 수리비를 해결하고 나면 남는 금액은 거의 없었죠. 정신없이 볼일을 처리하고 다시 병원으로 가서 결제를 끝냈어요. 이제야 숨 좀 쉬겠네. 그렇게 생각하며 휴대폰을 켰는데 그때 알림이 하나 떴어요. 안마의자 1,000만 원 결제라고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 싶기도 했다니까요. 카드가 제 수중에 없는데 무슨 안마의자를 1,000만 원에 결제를 했다는 것이겠어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바로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어요. 도난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결제 메시지가 왔다고 하니까 상담원이 사용처에 확인을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카드사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기다리다가 카드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고객님, 사용처 확인 결과 남성분이 오셔서 직접 결제하셨다고 합니다. 남성분이요? 혹시 그 사용 매장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CCTV 볼 수 있대요? 사용 매장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CCTV 쪽은 경찰 수사 요청이 있어야 열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사용처에 직접 전화를 걸었죠. 제가 카드 주인인데 CCTV 좀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매장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했냐고 묻길래 신고했다고 하니까 남자분이 어머님이랑 같이 왔다고 하면서 제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영상을 확인한 저는 기가 막혔죠. 그 영상 속에 보이는 다정한 모자는 남편과 시어머니였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눈앞이 어지라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남편이 그것도 시어머니랑 함께 내 카드를 들고 안마의자를 결제했다고요. 그 비싼 1,0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아버지는 병상에서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시간에 매장에서 웃으며 안마의자를 고르고 있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카드로 1,0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서 시어머니께 선물을 해. 돈 없다 난리를 치더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아, 결제 문자 갔구나. 그게 말이지. 내 친구 성찬이 알지? 갑자기 성찬 씨 이야기는 왜 하는 건데? 성찬이 부인이 그 교사잖아. 글쎄 그 박봉에도 돈 모아서 성찬이 어머님께 안마의자를 선물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 그러면서 성찬이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자랑을 엄청나게 했나 보더라고. 우리 엄마가 속상한 마음에 우리 며느리는 더 좋은 거 사주기로 했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회계사인데 그런 거 하나 못 해주겠냐고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어머님의 그 허세 때문에 내 카드로 1,0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샀다는 거야? 그럼 우리 엄마 귀를 죽여?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우리 아버지 수술비 모자라서 차 수리비 없어서 이 사달이 났다고 내가 다 설명을 했는데 지금 내 카드로 안마의자 1,000만 원짜리를 사드려? 우리 형편에 사치 부릴 때냐고. 아니 그럼 비교당하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장인어른 일은 나도 안타깝지. 아 근데 나도 돈 없잖아. 회사 사정 다 알면서 나한테 왜 니네 집 일을 이야기하고 그래. 나한테 부탁할 게 따로 있지. 돈 없는 거 알면서 왜 그런 부탁을 하냐고.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왜? 아니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 그러더니만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리가 멍하더니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말 그대로 모든 감정이 증발하는 느낌이었어요. 지는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주제에 지 엄마 자존심 세워준다며 내 카드로 1,000만 원을 긁은 건 가족을 위한 일이라 당당하게 말하면서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200만 원 부탁했을 땐 니네 집 일이라며 전화 끊은 인간이 뭐가 좋다고 지금까지 아등바등 살았던 건지. 이게 무슨 내로남불이냐고요. 이건 인간의 기본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절대로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제 머릿속이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저한텐 능력이 충분히 있고 제 월급으로도 초등학생 2 아들을 키울 자신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새끼랑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면서 제 돈을 써가며 제 속을 알아야 하는 건지 버텨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저는 그 길로 즉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사고 관련해서 법적 대응 상담을 받으려 했던 곳이었지요.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 명의로 결제된 건 아니지만 카드 무단 사용이라면 명백한 범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 썼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 일로 이혼도 할 수 있고 법적 처벌도 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요. 부부 사이에도 절도는 인정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안에서 피해자로 남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돈으로, 내 인생으로, 내 감정을 갉아먹으며 누군가의 체면이나 효심을 대신 채워줄 이유가 없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가슴속에서 뭔가 확실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이혼으로 끝내면 너무 아쉽지 않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당당하게 내일 네 일을 따졌으니 이번엔 그 말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이 떨렸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죠. 가만히 있으면 이 인간들은 끝까지 날 호구로 볼 거였으니까요.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한 내역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수사는 시작이 되었죠. CCTV가 있었고 증거가 명백했기에 남편은 바로 경찰에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경찰서까지 끌려왔고 상황을 듣고는 황당하다는 듯 웃더래요. 아니, 그게 제 아내 카드예요. 같이 사는 부부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남편이 그렇게 변명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신고서에 분명히 적어뒀어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카드 사용, 이혼을 예정하고 있으며 강력 처벌 및 결제 취소를 원한다고요.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자 경찰은 남편에게 조서를 받으면서도 할 말을 잃었대요. 남편은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결국 결제는 취소 처리가 들어갔지만 문제는 이미 제품이 배송 완료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안마의자라는 게 한 번 설치되면 반품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카드사는 환불 불가로 판정을 내렸고 대신 결제금 1,000만 원은 고스란히 남편의 빚이 되었어요. 저는 그 신고 이후에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혼까지 결심을 한 마당에 별거가 뭐 별건가요? 남편은 제가 금방 고개를 숙이며 들어올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텼죠. 결국 기다리다 못한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불타오르더라고요. 너 지금 가족끼리 뭐 하는 짓이야? 경찰 신고까지 해? 창피한 줄 알아라. 가족끼리? 난 이제 네 가족 할 맘 없어. 그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말이 돼? 이혼이라도 하게? 가족을 할 마음이 없다니. 그래, 말 잘했다. 이혼 그거 하나 못할 거 없지. 내가 왜 너 같은 놈이랑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데?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남편이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목소리를 낮추더니 갑자기 애교 섞인 말투로 돌변했어요. 지 편할 때만 나오는 애교 섞인 말투가 역겹더라고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유, 엄마가 하도 닥달해서 그랬어. 나도 처음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성찬이네가 괜히 불을 지피는 바람에. 됐어. 듣고 싶지 않으니까 변명 그만해. 1,000만 원은 네가 갚아. 그리고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남편이 허둥지둥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귀를 닫았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이제 나에게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그저 기계적인 잡음일 뿐이었죠.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요. 저는 회계사잖아요. 남편의 회사 재무 상태쯤은 대충 알고 있었죠. 결혼 초에는 저한테 회계 전반을 맡겼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바빠 보이니까 외부 회계사무소에 맡길게라며 서류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찜찜했었지만 부부 사이라 믿어야 한다고 그냥 모른 척했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니 직감이 확실했어요. 뭔가 저에게 숨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인에게 부탁했어요. 남편 회사의 회계 관리를 맡고 있는 회계사무소 직원이었거든요. 혹시 우리 남편 회사 자료 좀 볼 수 있을까? 급히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그 친구는 처음엔 곤란하다고 했지만 제 사정을 듣고 결국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고는 말문이 막혔어요.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어요. 시부모님 이름이 회사 급여 명단에 버젓이 올라가 있었지요. 그리고 둘 다 매달 300만 원씩 급여 수령, 합치면 600만 원. 그런데 근태 기록엔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출장, 회의, 거래처 미팅 같은 업무 내역도 단 한 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으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타갔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은 입만 열면 회사 사정이 어렵다,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 죽을 맛이다 그런 말을 늘어놓았었어요. 당연히 가족들을 위해 들어가는 모든 금전적인 것은 제 지갑에서 나왔고요. 그 말을 믿고 제가 카드값도 대신 내주고 아이들 학원비도 혼자 책임졌는데 직원들 월급은 깎아가면서 시부모님한테만 월 600을 꼬박꼬박 줬다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애초에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냥 돈 버는 며느리, 자기들 편하게 해주는 인간 현금기였던 거예요. 이 일 그냥 이혼으로 끝내지 않겠다. 남편과 그 부모가 제 돈으로 세운 이 가짜 회사를 그들의 손으로 무너뜨리게 만들겠다고요. 그날 밤 컴퓨터를 켜고 회계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복수의 서류를 쌓아가기 시작했죠.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한 날 저는 정말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서였죠. 이건 단순히 가족 간의 배신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었거든요. 서류를 쭉 살펴보니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야근은 기본인데 야근 수당 지급 내역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막내 직원 한 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고용노동부에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임금체불, 야근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전문 용어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사건 접수였지요. 신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얼얼했지만 속이 시원했어요. 이게 저의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이미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저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 드디어 고용노동부에서 남편에게 연락이 간 거예요.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가 거의 비명 수준이었어요. 아, 야, 너 진짜 미쳤어? 고용노동부에서 연락 왔어. 이거 네 짓이지? 빨리 갔네. 내가 신고했어. 아무리 그래도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가족끼리 할 짓일지. 어떻게 이런 걸로 신고를 하고 그래?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해고하는 것보다 낫잖아. 어디서 큰 소리야. 법 어긴 게 나야? 너야? 야근 수당도 안 주고 최저임금도 안 지키고 직원들 피 빨아가면 니네 부모한테 월급 600씩 줬잖아. 이제 벌금 내 거 내고 내 카드 쓴 돈도 당장 갚아. 그 1,000만 원 타령 언제까지 할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 선물 하나 해주는 게 아까워? 그리고 그 큰 돈을 내가 어떻게 한 번에 갚아? 지금 벌금까지 물게 생겼는데. 네 부모님이 매달 600만 원씩 받아갔다며? 그 돈으로 갚으면 되겠네. 부모님한테 가서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해봐. 뭐? 네 부모? 너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 시부모님한테 네 부모라고 한 거야? 그게 뭐 어때서? 이제 네 부모는 나한테 남이나 다름없지. 2번 다시는 볼 일 없는 남. 내가 남한테 예의 차릴 필요가 있어? 진짜 이렇게까지 나오겠다 이거지? 2번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아,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 곧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장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이혼이라는 그 말을 하자마자 남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잘못했다고 구구절절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가 없으면 애들은 어떻게 하네요. 우리 애들이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네요. 말은 청산 유수처럼 잘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인간이 왜 이러는지 그 속내를 뻔히 알고 있었죠. 나랑 애들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내 월급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제가 전곡을 찔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말을 떨면서 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남편의 애걸복걸에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의 말 하나하나가 공허하게 울렸어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죠. 그때마다 남편이 발로 찬 건 기억 못 하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법이 알아서 할 일이야. 난 너한테 감정도 미련도 없어.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 도시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버티고 참았던 이유도 그동안의 억눌림도 전부 사라지고 있었죠.
저를 우습게 본 인간들에게 줄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결과는 말 그대로 사이다였어요. 남편은 도난 신고 덕분에 법적으로 배우자 카드 절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1,000만 원 전액과 법정이자까지 더해 저에게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문에 불법 사용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는 걸 보는데 그동안 눌러왔던 답답함이 한순간에 쫙 풀리는 기분이었죠. 진짜 오랜만에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고용노동부 신고가 들어가면서 남편 회사가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임금체불, 야근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까지 3가지가 동시에 걸리니까 감사팀이 들이닥쳐서 장부를 모조리 들여다봤대요. 결국 남편은 밀린 급여와 체불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했고 벌금도 적지 않게 나왔죠. 남편의 회사 직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통쾌해했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 이혼 소송까지 병행됐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남편이 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생활비 대부분이 제 소득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이 인정돼서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훨씬 유리했어요.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합쳐서 꽤 큰 금액을 받아냈죠. 아이들 양육권 역시 제가 가져왔고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니까 남편은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대요. 경찰 조사는 조사대로, 고용노동부 벌금은 벌금대로,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떨어지고 재산 분할까지 마무리되자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동안 월급을 받아 챙기던 시부모님도 결국 남편의 울부짖음에 시댁집까지 팔아치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린 단독주택을 정리하고 서울 외곽의 방 2칸짜리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갔대요. 웃긴 건 그 빌라도 남의 전세라는 거였죠. 남편이 밀린 임금이랑 벌금, 그리고 저에게 물어줄 돈을 갚느라 잔고가 바닥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통쾌한 건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제가 받은 위자료 중 일부로 아버지 사건을 도와드릴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그 갑질하던 차주 말이에요. 그 인간은 폭행죄와 협박죄까지 추가로 걸려서 법정에 서게 됐지요. 아무리 반성문을 써도 이미 증거가 명확했어요. CCTV 영상, 진단서, 내용 증명까지 완벽했죠.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어요. 그 인간이 반성문을 12장이나 냈다는데 아무 소용없었어요. 합의도 절대 안 했죠. 지금 저는 2 아들과 함께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비록 넓은 집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웃으면서 숙제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제겐 가장 큰 평화입니다. 앞으로는 조용한 동네로 이사 갈 생각이에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 그리고 제 저축을 합치면 충분히 괜찮은 집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속 숫자들이 진짜 나의 삶을 위한 돈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